이제 살살 이제 마스크 벗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반 한 명밖에 없는데 전반 같은 경우는 모두 벗었어요. 우리 다 까자! 얼공하고 했는데 차차 얼굴들 볼 수 있는 날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쌤 먼저 까잖아. 약간 표현이 그런가? 그냥 쓰고 있을까?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똑같아? 예상했던 얼굴 그대로 나왔는데 마스크 벗으면 좀 키가 커질 줄 알았는데 안 컸어요. 마스크 안 할게? 고등학생이죠 이제. 중딩들은 통하는데요. 자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이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판이 뭔지 배웠고 판이 이동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판이 왜 이동하냐면 밑에 멘틀이 대류하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멘틀? 하부 멘틀. 다른 말로 연약권, 세 글자리 연약권이 대류하면서 판이 이동합니다. 판이 이동하고 막 하다 보니까 판과 판이 만나기도 하고 판과 판이 멀어지기도 하고 판과 판이 스쳐 지나가기도 해요. 이 세 가지 경계를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라고 부를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이게 발산형 경계 보이죠? 발산형 경계는 잘 보이나? 이 멘틀이 여기는 1로 지나가고 여기는 1로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멘틀의 상승부야.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에서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도니까 멘틀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위에 있는 판도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경계를 첫 번째 발산형 경계라고 불렀습니다. 발산. 우리 수학에 쓰는 용어인데 발산, 수렴이라는 용어를 여기도 사용을 해요. 발산한다. 만나는 건 수렴한다고 표현합니다. 2번 수렴형 경계. 수렴은 얘는 이렇게 진행돼서 오고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돼서 오고 있죠. 서로 만날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 판과 판이 만나면서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렴형 경계가 나타나게 돼요. 자, 보존형 경계는 하나는 이쪽으로 지나가고 하나 이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판들이 있어요. 특별한 경계를 이제 보존형 경계라고 불러주는데 이 세 가지 경계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마지막에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판의 경계. 자, 지난 시간에는 판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우리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지각 변동이 엄청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을 환태평양, 지진대, 화산대 이렇게 불러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들을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발산형부터 나와 있네요. 발산형 경계를 크게 볼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발산형 경계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부위입니다. 보이죠? 멘틀이 상승하는 부위에서는 양쪽으로 갈라지는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게 판이 양쪽으로 갈라지면 아래 멘틀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멘틀이 솟아 올라올까? 그렇진 않아요. 멘틀이 솟아 올라오진 않고요. 멘틀 때문에, 뜨거운 멘틀 때문에 여기 있는 요 판의 일부가 고체였던 녀석이 액체로 녹는다고 상상해봐. 고체가 액체로 녹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 땅속 깊은 곳에 고체 상태로 있던 것이 액체로 이렇게 부피가 커지니까 뭐가 발생한다? 압력이 발생해요. 부피 때문에 압력이 발생하면서 이게 약한 부분을 뚫고 뻥 터져 올라오는 건데 가운데 딱 갈라졌으니까 딱 좋죠. 여기를 통해서 터져 올라오면 되겠네요. 화산 폭발이 이렇게 일어나죠. 이 라인을 따라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화산 폭발이 일어난 곳을 뭐라고 하냐면 일단 여기를 해령. 이게 바닷속이라고 한다면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닷속에서 발생된 산맥령자예요. 우리 노령산맥, 차령산맥, 대관령산맥 할 때령자 있죠? 산맥령자 써서 바닷속의 산맥, 해령이 발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바닷속의 산맥이니까 산에 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산, 한라산, 백두산 같은 곳에 올라가면은 백록담하고 천지 있죠? 가운데 움푹하게 패인 곳 있죠? 움푹하게 패인 곳이 화산의 분화구인데 그 분화구를 다른 말로 열곡이라고 해요. 열곡. 움푹 패인 곳이 열곡이고 움푹 패인 열곡이 있는 그 화산이 연결돼 있으면 열곡도 이렇게 쭉 연결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열곡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는데 이게 열곡이 길쭉하게 연결돼 있어서 다른 말로 이거 열곡대라고 합니다. 대자가 띠대자예요. 띠대자. 열곡 또는 열곡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곡 또는 열곡대가 만들어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때는 두 번째 특징, 이런 것들, 지형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특징은, 이거예요. 천발 지진. 어떤 지진이 발생하느냐. 이게 저 깊은 곳, 마그마 저 깊은 곳, 멘틀 저 깊은 곳에서 뻥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지각의 바로 아랫부분이 녹으면서 뽕뽕 터져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뻥 터지는 게 아니라, 뽕뽕 터지는 거니까 굉장히 깊은 곳이 아니죠. 얕은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는 거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땅이 떨립니다. 얕은 곳에서 땅이 떨리기 때문에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란 말을 써요. 자, 이거는 지진의 종류인데 지진은 얕은 곳, 깊은 곳, 더 깊은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얕은 곳을 얕을 천자 써서 천발이라고 쓰고요. 가운데는 중발이라고 써고요. 가장 깊은 곳은 이런 신발이라고 씁니다. 깊을 심자예요. 깊을 심자 신발. 천발, 중발, 신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겠네. 요 그림을 기억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지진은 천발이겠네 라고 인식해 주면 됩니다. 천발 지진만 발생하게 돼요. 그다음에 양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할 거 아니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또 뭐라고 하냐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장력.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은 장력이라 그래요. 장력. 그리고 정말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여기서 마그마가 폭발해 올라오면서 이게 갈라지면 뻥 빌 거 아니야. 거기를 새로운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면서 채우지. 그러니까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 발산형 경계의 특징입니다.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며 이런 지형들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천발 지진 발생하면서 장력 작용하고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정도가 발산형 경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장력이 발생이 되면은 이렇게 지층이 끊어질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이런 놈이 나와있죠. 봐봐.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불렀잖아. 그러면 이게 판이랄까? 판도 괜찮고 지층이 하나 있다. 상상해봐. 지층이 하나 있는데 지층에 양쪽으로 막 잡아당긴 힘 때문에 지층이 끊어질 수 있겠죠. 지층이 끊어진 모습이야. 지층이 끊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단층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자가 끊을 단자야. 끊을 단. 끊을 단자 어디다 쓰죠? 절단. 어울린다 왠지. 아니 그냥 절단이라는 표현을 얘기해줘서 쌤이 기억이 안 났는데 절단 맞아요. 어휴 까비 어서와 기다렸잖아. 이렇게 늦게 왔어. 약간 어디가 이 자리 여긴데 그래 거기 앉아. 그래. 우리 어디 알고 있냐면 155쪽이야 해주세요. 155쪽. 자, 층이 끊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단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층이 땅 끊어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나 잘 봐봐. 자, 이게 층이 끊어진 건 보이죠? 이 끊어진 면을 단층면이라 불러주고요. 자, 오른손을 들어봐요. 오른손을 들고서 이 끊어진 면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포개입니다. 포개요. 이게 이렇게 끊어졌으니까 이렇게 포개면 되겠죠? 반대로 끊어지면 왼손을 들면 돼요. 왼손으로 이렇게 포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끊었으니까 오른손으로 딱 포개서 손등 방향에 있는 판이 상반이고요. 손바닥 방향에 있는 판이 하반입니다. 상반과 하반을 구분해야 돼. 자, 누가 상반인지 하반인지 구분한 다음에 현재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상반이 미끄러져 내린 그림이야. 보이나요? 상반이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은 아주 뭐랄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무거운 게 위에 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정상이죠. 아주 정상적인 단층. 이름이 뭐다? 정단층이라고 불러요. 정단층. 써있죠? 정단층. 암기법을 함께 소개한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거야. 중력 때문에 위에 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정상이거든. 그래서 정단층이라고 표현하고요. 좀 어려운 표현법으로는 상반이 미끄러져 내린 것이 바로 정단층입니다. 상반이 미끄러져 내린 것이
단층이고요. 자, 정단층이 일어나려면 양쪽에서 잡아당겨야 미끄러서 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장력이 작용할 때 어떤 단층이 만들어지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정단층입니다. 라고 찾아주면 되고요. 이 그림을 딱 보고도 정단층이네? 그럼 어떤 힘이 작용했네? 장력이 작용했네? 라고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요 단층 문제 출제가 꼭 되니까 꼭 기억해 주도록 하고요. 누가 상반인지, 누가 하반인지만 잘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비교할 수 있게 바로 역단층을 설명해 볼게요. 비교할 수 있게. 자, 보세요. 이겁니다. 어떤 지층이 또 있는데 이번에는 양쪽에서 미는 힘을 받아요. 미는 힘은 반대로 여기 나와있죠? 횡압력이라고 해요. 횡압력. 양쪽에서 당기는 힘은 장력이라고 하고요. 미는 힘은 횡압력이라고 하는데 횡압력이 가해지면은 처음에 이렇게 휘어지는 건 습곡이라고 그래요. 습곡. 휘어지다가 계속 밀면 어떻게 되겠어? 언젠간 빵 끊어지겠죠. 자, 끊어진 단면 이렇게 끊어졌죠. 자,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끊어졌으니까 또 오른손 드는 거야. 오른손으로 딱 얹으면 어디가 상반이야? 손등 방향. 얘가 상반이죠. 얘가 하반입니다. 상반이 올라갔죠. 이거 이상해야 돼. 이상하다. 어떻게 위에 게 올라갔지? 그죠? 잘 들어.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갔죠. 그래서 거스를 역자 써서 역단층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거스를 역자. 상반이 거슬러서 올라가면 돼. 중력을 거슬러서. 당연히 횡압력이 도와준 거겠지만 거슬러 올라간 이 그림을 보고서 우리가 역단층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횡압력은 역단층, 장력은 정단층 이렇게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반대로 잘려있을 땐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반대도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갑시다. 자, 다시 발산형 경기로 돌아가서 발산형 경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바닷속에서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우리 했던 겁니다. 바닷속에서 화산이 뻥 폭발하니까 이거 아까 천발 지진 발생한다 그랬죠? 여기 빨갛게 표현된 게 지진 발생 지점이야. 거의 지각 근처 판 바로 밑에서 일어나니까 다 천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바닷속의 산맥, 해령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쭉 따라가면서 그 천지 열곡대가 형성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띠 모양으로 쭉 이것도 연결되는 모양 보이죠? 열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곡대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서 새로운 판이 형성되는 것도 상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똑같은 얘기 하고 있고요. 우리 대서양 중앙에서 이렇게 해령이 발달하기도 하고요. 동태평양 속에서도 그쪽에도 해령이 발달하게 됩니다. 어딘지는 이제 지도를 가지고 여기가 해령이야 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가운데서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지각을 한번 상상해보자. 1번이라고 써있는 저 지각은 이제 막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나이가 어때요? 굉장히 어려요. 어린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옆에 약간 밀려난 것들 2번 볼게요. 이거는 얘가 1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가운데 있던 것들인데 1번이 만들어지면서 밀려난 것들이야. 그죠? 그래서 2번은 밀려난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많겠죠. 그럼 2번이 밀려나기 전에 더 먼저 있던 요 3번은요. 더 먼저 있던 것이 더 많이 밀려난 거잖아. 그래서 더 나이가 많은 거야. 다시 말해서 해령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은 지각이 됩니다. 맞죠? 나이가 많은 지각이 돼요. 점점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해양 지각의 나이 그래서 해령에서의 거리가 0km인 경우에는 나이가 제일 어린데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양쪽 대칭이겠죠? 양쪽이 이렇게 밀려나니까 대칭적으로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네요. 할 수 있겠죠? 나이가 많아지겠네. 그리고 이것도 볼게요.
여긴 어디냐면은 여기 아프리카. 이게 아프리카 대륙인데 아프리카 대륙에 바로 여기 대륙과 대륙 사이에서도 발산형 경계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동쪽이라서 동아프리카라고 하고요. 이 동아프리카에 열곡대가 이렇게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도상으로 여기라고 되어 있죠? 아프리카 동쪽입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고 홍해 역시 옛날에 붙어있던 건데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홍해가 된 거거든요. 즉 동아프리카 열곡대의 일부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저기서는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니까 이러한 그림으로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발 지진 발생하는 모습 보이고요. 자, 멘틀의 상승부인 것 보이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대륙과 대륙이 멀어지니까 화산이 폭발하긴 폭발하거든요. 높은 산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새로운 지각만 만들어지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V자 모양의 열곡만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어요. 해령이라 부를 수 없죠. 바닷속이 아니니까. 그래서 열곡대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벌어지고만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홍해와 같은 그런 새롭게 만들어진 바다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이 정도. 그래서 바닷속에서 일어나는 발산형 경계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발산형 경계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대륙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존형은 좀 이따 할게요. 수렴형을 먼저 하겠습니다. 밑에 볼게요.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는 이렇게 두 가지 경계가 있습니다. 둘이 만나는 건데 첫 번째는 섭입형 경계가 있고 두 번째는 충돌이 있는데 섭입은 뭐냐면 두 판, 1번 판하고 2번 판이 만났어. 그러니까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고 얘는 대류가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류가 만나서 멘틀 대류가 만나서 이렇게 여기서는 멘틀이 하강하는 곳입니다. 아까 발산형 경계는 상승부였다면 이번엔 멘틀의 하강부에서 이런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하강부가 되겠죠.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 첫 번째 경우는 1번 판과 2번 판의 밀도가 다른 경우 더 밀도가 큰 게 밀도가 작은 거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돼요.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밑으로 쭉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지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쭉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판이 이렇게 파고 들어간 판이 이렇게 파고 들어간 판은 굉장히 높은 온도를 가진 곳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립니다. 자, 녹아버려서 여기서 먼저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가운데 또 여기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모두 가능한 게 바로 요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뻥 터져 나오면서 여기서 새로운 지각이 어떤 형성이 될 건데 지각이라기보다 새로운 어떤 구조물이 형성되게 됩니다. 파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 파인 골짜기가 나타나요. 이렇게 파고 내려가면서 V자 모양의 골짜기가 나타나는데 골짜기를 해구라고 불러줍니다. 해구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섬이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만약에 물이 있다면 물을 뚫고서 화산섬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은 저렇게 만들어진 섬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원래 없던 나라인데 섭입형 경계에서 화산이 막 폭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자, 이건 다른 말로 그래서 여기를 열도라고 해요. 열도. 이름이 뭐예요? 열도냐면은 화산 폭발, 즉 열로 만들어진 섬이라서 열도라고 불러주고요. 이게 모양이 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본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혹자들이 그래요. 쌤은 안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약간 활 모양, 휘어있는 활 모양이라 해서 이게 활호자거든. 활 모양의 열도가 만들어진다. 호상 열도가 만들어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일본의 오른쪽에 일본 해구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더 익숙한 골짜기는 마리아나 해구라는 게 있어요. 훨씬 더 깊긴 하지만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깊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해구. 그래서 호상 열도와 해구가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천발, 중발, 신발 지진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나와있죠?
자, 파고 내려가는 요 라인을 뭐라고 하냐면 섭입대라고. 섭입이 일어나는 띠. 그래서 요 라인을 섭입대라고. 섭입대를 따라서 천발, 중발, 신발 모두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밀도가 큰 건 1번 판이야, 2번 판이야? 밀도가 큰 건 2번 판이 밀도가 크죠? 그런데 어디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밀도가 작은 판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밀도가 큰 놈이 파고 들어가니까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있잖아. 그 내용이 써있는 거야. 이거 봐.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화산 활동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저런 표현입니다. 오케이. 됐고요. 자, 두 번째, 충돌형 경계는 1번 판과 2번 판이 밀도가 비슷한 경우. 밀도가 매우 비슷한 경우에는 누가 파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럼 서로 이렇게 쑥 미는 거야. 밀어서 쭉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서 만들어진 지형이 바로 습곡산맥이라는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횡압력이 작용하니까 단층이 발생해서 역단층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정도 해주면 되고요. 습곡산맥은 당연히 깊이 파고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신발 지진까지는 못 일어나고 천발에서 중발까지만 가능합니다. 중발이 이렇게 휘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여기서 있으면 여기서 지진 발생하면 천발이고 조금 더 깊은 곳을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중발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하지만 저 깊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신발까지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정도까지 이해해주면 됩니다. 습곡이란 말이 휘어진 거죠. 습곡산맥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가 이제 수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일단 특징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역단층이 만들어지는 과정,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야. 습곡이 만들어지고 역단층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저런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입니다. 자, 중요한 특징 하나 빼먹었네요. 이런 섭입이든 충돌이든 어쨌든 여기 판이 파고 내려가면서 녹아버리는 거잖아. 판이 소멸되는 곳입니다. 수렴형 경계는 판이 소멸되는 곳이야. 여기도 판과 판이 만나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뒤에서 계속 밀죠. 밀면서 쭉 올라오니까 판이 사라지는 곳이야. 물론 판이 올라오면서 면적이 좁아지는 거긴 하지만 판이 소멸되는 곳이다 라는 것도 자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나와 있을 텐데 여기 나있다. 판이 소멸된다.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섭입형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만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 폭발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여기는 이제 단층이 일어나면서 지진만 발생하게 됩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이 동반돼요. 혹시나 해서 또 한번 얘기해 줄게요. 화산이 폭발하면 무조건 지진은 따라옵니다. 왜죠? 화산이 뻥 터지는 거니까 땅이 떨리는 거야. 하지만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화산이 따라오는 건 아니었죠. 이거는 거꾸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섭입형 경계에서는 화산이 폭발하니까 당연히 지진이 따라오지만 충돌형 경계에서는 화산이 폭발하지 않으니까 지진만 발생하게 되겠네요. 맞죠? 그런 것들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지형을 정리를 다시 예쁘게 해주고 있네요. 볼게요. 하나씩 다시 봅시다.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 당연히 해양판이 훨씬 밀도가 크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큰 놈이 파고 들어가서 판이 소멸되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서 섭입대를 따라서 마그마가 발생이 되고 터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신발, 중발, 천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습곡산맥은 왜 만들어지냐면 얘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서 어쨌든 미는 힘이 발생하니까 꾹꾹꾹 미는 힘 때문에 이쪽 부분에 이렇게 우르게 돼요. 운다는 표현이 습곡이 만들어진다는 표현입니다.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도 만들어지겠지만 습곡산맥도 만들어져. 이거 우리나라 판을 보면 좀 나중에 알 수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잠깐 보고 올게요. 157쪽에 나와 있는 그림 봐봐. 157쪽에 우리나라 그림 있잖아요. 여기 있다. 봐봐. 이게 태평양판이고 이게 우리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판이야.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써있네요. 우리나라고요.
자, 원래 여기 섬나라가 없었는데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화산 폭발이 뻥 일어나면서 화산섬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되게 꽝 치면서 우리나라 쪽에 습곡산맥이 만들어진 거야. 꽝 치면서 그게 원래 평평했던 우리나라가 그래서 일본 덕분에 등줄기가 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일본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습곡산맥이 만들어져서 동고서저 지형이 저때 만들어진 거예요. 동고서저 지형.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쪽 부분에 이런 아주 커다란 산맥이 만들어진 게 이러한 구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열도라고 불러주고요. 우리나라에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진 거고 일본 열도 오른쪽에 일본 해구가 깊게 발달되어 있는 것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잖아. 대륙판인데 여기까지가 대륙판이에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이 대륙판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어요? 물이 차 있죠. 물이 차 있는 대륙판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전부 유라시아판인데 모든 유라시아판이 다 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낮은 지형 같은 경우는 물이 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라시아판 오른쪽에 끄트머리는 물이 차 있었는데 거기에 화산 폭발로 유라시아판의 화산 폭발로 이렇게 섬나라가 만들어진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일본도 무슨 판에 속해 있다는 거야? 우리랑 똑같은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는 섬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 서비평 경계에서는 습곡산맥도 같이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점도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특이한 경우인데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거든. 우리 지금까지 상식으로 따지면은 해양판과 해양판은 밀도가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솟아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건 그렇지 않아요. 물속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둘 중에 아주 약간이라도 밀도가 큰 놈이 있다면 걔가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서비평 경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 두 번째 오른쪽 판이 왼쪽 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판이 소멸되고 있고요. 여기서 화산 폭발로 섬나라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여기도 호상열도가 똑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해안판과 해안판이 만나도 이렇게 서비평 경계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는 정도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을 경우는 둘 다 밀도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파고 들어가지 않고 위로 솟아 올라온다. 그래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지금 지진 발생하는 거 보이죠? 그죠? 여기도 지진 발생하는 거 보이죠? 여기를 천발이라 부르는 거고 여기를 종발지진이라 부르는 거겠네요. 신발까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이걸 통해 알 수 있고요. 좀 어려운 심화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 가운데 부분이 굉장히 높은 압력을 받을 거 아니야? 굉장히 높은 압력을 받아서 또 열과 압력을 받아서 여기가 일부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어요. 일부. 마그마가 생성되지만 양이 많진 않기 때문에 터져 나오지는 못해. 또 겁나 두껍잖아요. 터져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습곡산맥 중심부에서 화성암이라고 하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 발견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봅니다. 발견될 수 있다라고 체크해줘야 돼. 높은 열 때문에 일부 마그마가 생성돼서 걔가 굳어져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일단은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수렴형 경계가 되겠네요. 좋아요. 자, 보존형 경계를 볼 텐데 보존형 경계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발산형 경계 두 개가 엇갈려서 있는 경우예요. 보세요. 여기 발산형 경계 보이는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죠. 여기도 발산형 경계야. 갈라지고 있죠. 그때 두 개의 발산형 경계가 엇갈려 있을 경우에 자, 여기를 1번 판, 2번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고요. 3번 판과 4번 판도 서로 멀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번 판과 4번 판 어떻게 돼요? 서로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게 돼.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니까 스쳐 지나가게 되죠. 스쳐 지나가면서 서로 마찰로 꾹꾹꾹꾹 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단층이 일어나. 단층.
근데 이렇게 서로 꽝 끊어진 역단층이나 양쪽으로 당기면서 발생된 정단층과는 약간 좀 다른 형태의 단층이라서 여기서 생성되는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부릅니다. 변환단층. 현재 카페에서 뭐 먹었어요? 청포! 더워. 청포도를 먹으면 안 되지. 카페인 섞인 걸 먹어야죠. 그러니까요. 카페인. 아니야, 잘 듣고 있는데 살짝 청포도의 향기가 느껴져서 물어봤어요. 이러면 깨겠지. 그래서 변환단층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써있네요. 변환단층 써있죠? 자, 변환단층의 특징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지금 깨운 거야. 정말 중요한 거 봐봐. 자, 얘는 열곡대죠. 열곡대. 자, 이 해령 또는 열곡대입니다. 해령과 열곡대와 변환단층이 발달하는 곳의 특징. 해령에 대해서 수직으로 발달합니다. 다시 해령에 대해서 수직으로 발달하는 것이 변환단층이에요. 해령에 대해서 수직으로 발달하는 게 변환단층입니다. 그래서 변환단층이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양쪽 해령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발달되는 것이 변환단층이고 보존형 경계가 나타나는 곳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보존형 경계에서는 잘 들어, 이 보존형 경계에서는 판이 소멸되나요? 아니죠. 판이 그러면 생성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판이 보존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보존형 경계입니다. 섭입은 이게 수렴도 알겠어. 발산도 알겠어. 얘는 왜 보존이야? 궁금했잖아. 나만 궁금했나? 판이 소멸되지도 생성되지도 않기 때문에 보존되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보존형 경계는 딴 거 없어요. 변환단층만 일어나게 되고요. 지진이 어떻게 발생하겠어? 지진이 깊은 곳에서 발생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다 천발 지진 정도만 발생이 되겠네요. 천발 지진 정도만 발생이 될 겁니다. 화산 폭발도 안 일어나겠죠. 써 있습니다.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156쪽 맨 위에요. 자주 발생하지만 신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환단층이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인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산 안드레아스 지진이 엄청나게 나는데 여기서 이 지역을 이제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자, 판의 경계 얘기를 끝냈습니다. 판의 경계, 이 세 가지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들 꼭 기억해야 되고요. 어떻게 발생되는지, 판이 어디서 생성되고 어디서 소멸되는지, 지진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우리 그림들을 통해서 그림을 기억해서 암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화산과 지진 설계를 소개를 좀 할 건데, 화산과 지진. 과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 그냥 그렇구나. 좀 나열된 정보예요. 나열된 정보라서, 먼저 볼게요. 화산 폭발은 이렇게 일어나는 게 화산 폭발인데,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것들을 좀 정리해야 돼. 나오는 것들이 화산 가스, 용암, 화산 쇄설물,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화산가스 대부분 수증기로 되어 있고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황화수소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화산가스에서 기억할 거는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입니다. 화산가스에도 이산화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할 때 바로 화산활동이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할 때 얘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겠네 라는 거예요. 용암이 뭔지는 알고 있나요? 봐봐, 여기 체크. 얘는 마그마라고 부르고요. 얘는 용암이라고 부르죠. 마그마하고 용암은 원래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마그마가 땅속에 있는 거라면 걔가 뻥 터져 나오면 바깥으로 기체를 날려보내겠죠? 기체가 빠져나가고 남은 것을 용암이라고 합니다. 용암. 마그마에는 기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용암은 거기서 기체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또 나오네요. 이 돼지 보여, 돼지. 보여? 보입니다, 돼지. 돼지 피부가 어때요? 오늘도 사라져? 그죠? 보여?
이게 기체가 빠져나간 자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건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거야?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야?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현무암은요. 아주 대표적인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죠. 우리 옛날에 암기했는데 이걸 화산암이라고 화산.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암석들, 즉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화산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여기서 기억할 건 용암과 마그마는 큰 차이 없고 기체가 빠져나갔냐 그렇지 않냐를 가지고 마그마와 용암으로 구분해준다라는 정도로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화산 시설물은요. 화산암,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같은 것들인데 이거 책들 여러분들 책에 써있죠. 화산암괴, 커다란, 아주 커다란 것들. 그러니까 화산이 뻥 폭발하면서 이만한 바위 덩어리 같은 게 막 터져 나오는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화산암괴. 화산력도 돌덩어리 정도가 막 툭툭 터져 나오는 것들을 말하고요. 화산재는 말 그대로 재, 이런 재 같은 성분들, 뭐랄까, 약간 더 입자가 작은 것들 화산재라고 불러주고요. 그보다 더 작은 게 화산진입니다. 화산진은 약간 뭐랄까, 먼지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라고 한 이유는 누가 더 큰 녀석이고 누가 제일 작은 녀석인지를 구분하라는 거고요. 우리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건 화산재입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 그 정도로 많은 화산재가 나오면은 하늘을 온통 뒤덮게 되면은 햇빛을 차단해서 아래쪽에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밑에 쪽에 온도가 엄청 떨어집니다.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까지 온도가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농사는 다 망하고요. 그렇죠? 식물 다 죽을 거냐. 광합성 못하니까.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화산재. 자, 그런 화산활동이야. 여기까지만 보면 화산활동은 우리에게 좋은 점이 없어 보이죠. 근데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산이 우리에게 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화산이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이로운 것들을 주느냐. 나쁜 것들이 먼저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로운 것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나쁜 건 이렇게 많이 나쁘다라는 건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 이로운 점들이 중요해요. 첫 번째, 화성 광상으로 유용한 금속 광물이 만들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땅속 깊은 곳에 녹아있던 금덩어리가 있다 생각해봐. 땅속 깊은 곳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서 꺼낼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게 마그마와 함께 녹아가지고 뻥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딘가로 흘러서 그것들이 여기 쭉 늘어져 있어. 그게 바로 금광이 되는, 금광.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있던 것이 마그마와 함께 폭발해 나와서 어딘가에 이렇게 이제 묻혀있게 되면 이렇게 금광이 되는 거야. 유용한 금속 광물들이 있는 곳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땅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그 화산 근처에는 되게 뜨거운 열, 지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열을 이용해서 지열 발전소를 설치하거나 온천 같은 걸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겠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땅속에서 뻥 터져 나온 그 화산탄, 화산재, 화산진 같은 것들이 땅속에 유용한 광물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토양을 비옥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땅속에서 터져 나온 것들이 땅속에 묻혀있던 비옥한 영양물질을 끌고 나와서 땅을 비옥하게 해준다. 그래서 화산재가 한번 쫙 뿌려진 그 땅은 나중에 어떤 곡물을 심으면 굉장히 잘 자라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방금 했던 얘기죠. 온천이나 또는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들, 뭐 용암동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온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자, 화산이 우리에게 많은 인명피해를 주기 때문에 화산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산 주변에 제방을 쌓아서 용암이 넘쳐서 이렇게 마을까지 오지 못하도록 미리 제방을 쌓아놓는 것들을 말하고요.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해서 화산이 만약에 폭발했다,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 댐에서 수로에서 물을 막 작박 부어가지고 빨리 용암이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을까지 오지 못하게 빨리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용암에다가 바닷물을 뿌려서 식히거나 이동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감시, 경고, 대비 체제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사회적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약간 과학적인 부분은 이거. 여기 볼게요. 자, 이게 SiO2라는 물질인데 SiO2 함량에 따라서 SiO2의 함량에 따라서 현무암질 암석과 유문암질 용암으로 구분합니다. 현무암질과 유문암질로 구분한다. 현무암질, 유문암질. 쌤은 이렇게 하거든요. SiO2는 우리 배웠죠. SiO2 규소하고 산소잖아. 이거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죠. 그리고 얘를 봐봐. 얘는 까만색이죠. 기억해. 까만색 암석은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때 까맣게 변해요. 여기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라서 엄청 묵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피의 하얀색 암석과 까만색 암석을 보면 얘가 또 약간 묵직한 걸 볼 수 있어. 진짜로 무거운 거야? 묵직합니다. 자, 이미지로 까만색 암석이 묵직하다. 그리고 현무암을 딱 보는 순간 얘가 현무암이죠. 약간 검은색이 많이 포함된 거야. 그러면 얘는 약간 묵직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금속성 물질이 많이 포함된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비금속성 물질은 적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SiO2 함량이 더 적은 거예요. 자, 좀 많이 많이 걸쳐서 오긴 했는데 SiO2가 많이 들어있다는 건 금속성 물질이 좀 적게 들어있다는 말이 되니까 SiO2가 많이 들어있다? 아, 약간 하얀색 암석 계통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유문암질이 현무암질에 비해서는 약간 흰색 암석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3% 이상 SiO2가 많이 들어있는 걸 유문암질, SiO2가 많이 적게 들어있는 것을 현무암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SiO2는 점성을 가져요.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SiO2가 많이 들어있으면 점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점성이 크다. 다시 말해서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나오면 점성이 적기 때문에 쫙 흘러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쫙 흐릅니다. 하지만 유문암질 용암이 뻥 폭발하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점성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흘러요. 그래서 이 현무암질 용암이 폭발해서 흐르게 되면은 순상화산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화산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유문암질 용암이 터져 나오면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요딴 모양의 화산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순상, 얘를 종모양, 종상이라고 해요. 순상, 엄청 빠르게 쫙 흘러가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되고요. 종상은 끈적끈적해서 위에서부터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이게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을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경사가 완만하다, 급하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점성하고 연결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점성하고. SiO2가 점성이 크다라는 걸 보면 되겠죠? 자, 온도는 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뭐랄까 온도가 낮으니까 금방 식을 듯 말 듯해서 좀 천천히 끈적끈적하게 내려가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유동성도 같은 말이죠. 유동성이 작다, 유동성이 크다. 화산가스가 얘는 많이 들어있다, 얘는 적게 들어있다. 이거는 크게 뭐 연결할 게 없긴 한데 격렬하게 폭발한다, 조용히 뭉쳐난다. 얘는 꿀렁꿀렁 쑥 쏟아내린다면은 뭉쳐있다가 빵 폭발하겠죠. 약간 이게 끈끈하니까 이렇게 뭉쳐있다가 뻥 폭발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주면 되고 얘는 되게 약간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는 모습으로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얘는 약간 끈적한 게 펑 터지는 모습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처럼 쏟아 나오다 보니까 화산가스가 많지도 않겠네라고 이미지를 그려주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SiO2, 검은색 암석 이런 걸 이미지화 시켜서 이걸 함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퍼센트까지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SiO2가 많냐 적냐를 가지고 이런 화산체, 순상이냐 종상이냐 정도를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넘겨볼까요? 넘기면 지진 나와요. 지진. 자, 얘가 어떤 지진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 볼까요? 나와 있네요. 일단은 얘가 이렇게 깎아져 있으니까 오른손 딱 얹으면 얘가 상반이죠. 하반이죠? 상반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흘러내렸죠. 무슨 단층?
정단층입니다. 정단층. 정단층은 어떤 힘을 받아야 되죠?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무슨 힘? 장력 이런 것들을 장력이라는 힘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진원이라는 말과 진앙이라는 말을 공부할 겁니다. 지금 땅 끊어져서 파동이 빵 끊어지면서 지층이 땅 끊어지면서 발생한 파동이 시작된 지점. 이 파동은 예를 들어서 우리 30cm 자가 있는데 이걸 양쪽에서 밀어 휘어지죠. 탕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끊어진 떨림이 내 손으로 전달되어 오잖아. 이게 지진과 똑같다 보면 돼. 어떤 판이 땅, 지층이 땅 끊어지면 그 파동이 전달되어 오는 게 지진인데, 파동이 시작된 지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거기가 지진의 근원지라서 이름이 진원이라고 합니다. 지진의 근원지. 근데 지진의 근원지는 당연히 땅속 깊은 곳일 거 아니야. 땅속 깊은 곳은 우리가 어디라고 딱 말할 수 있나요? 어디라고 말하려면 일단 주소지를 말해요. 주소지. 그래서 진원지를 딱 올려서 지표면상에 있는 어떤 주소지를 말하는 것을 진앙이라고 해. 쌤을 위생할게요. 지진은 어디서 발생했어? 저기 주소가 어디야? 주소는 이상하다. 주소는 여기야. 못하겠다. 아무튼 약간 이상한 짓을 할 뻔했어요. 약간 애교 섞인 이거 하려고 했는데 주소 여기양 이렇게 말해요. 진앙이라는 말이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진앙 여기양 이렇게. 진원지는 근원지, 진앙지는 주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앙지로부터 진원지까지 몇 킬로미터 내려가는지 요거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를 찾아가서 여기서부터 밑으로 몇 킬로미터에서 지진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진원과 진앙을 구분해 주라는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 규모하고 진도를 볼 건데, 규모하고 진도. 예를 들어서 봐봐. 지금 용어 정리 중입니다. 여기서 빵 끊어지면서 발생된 에너지가 실제 발생한 에너지가 100이라고 본다면 그것을 규모라고 규모 100으로 발생되었다. 예를 들어서 규모 100으로 발생되었는데 여기 진앙지에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면 굉장히 가까우니까 피해가 크겠죠. 굉장히 먼 곳에 내가 이 지역에 집을 짓고 살았다면 진원지로부터 거리가 멀잖아. 그러면 피해가 적겠죠. 크게 없겠죠. 규모라는 100은 똑같이 발생했지만 거리에 따라서 실제로 받는 피해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진도가 다르다라고 표현해요. 진도가 다르다. 쌤이 똑같은 강의를 해요. 100의 에너지를 써서 강의를 하지만 각자가 가져가는 진도는 다 다르죠.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러시잖아요. 그죠? 약간 진도가 다르다라고 이미지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진도가 다른 것처럼 집집마다 진도가 좀 다르다라고 기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는 말은 실제 발생한 에너지를 말하고요. 진도는 피해 정도를 진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진도는 로마자 1, 2, 3, 4, 5, 6, 7 같은 이런 로마자로 쓰게 되고요. 로마자 숫자가 커질수록 진도가 큰 거니까 피해 규모가 커지게 되겠죠. 얘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00의 에너지가 방출되었을 때 얘가 받는 진도는 7등급. 7등급이라면 내가 받는 진도는 4등급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진도가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진앙에 가까울수록 대체로 진도가 클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규모는 바뀌어 안 바뀌어? A가 측정한 규모나 B가 측정한 규모는 바뀌면 안 되죠. 실제로 방출된 절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규모는 안 바뀌지만 진도는 바뀔 수 있다는 거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진도 마찬가지로 나쁜 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나쁜 점들 읽어보면 됩니다. 좋은 점들이 있어요. 우리 지진 하면은 지진파.
인공적으로 발생시킨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다. 어떻게 알아냈다? 저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또 지진파입니다.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하 구조, 이 지하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롯데월드 타워를 지을 건데 밑에가 알고 보니까 10km 밑에가 뻥 뚫려 있어. 그럼 지으면 안 돼. 롯데월드 타워가 나중에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밑에가 지진파를 쏴서 그 밑에가 튼튼한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는 방법, 그걸 쓴다는 거야. 미리 파볼 순 없잖아. 괜찮네. 다시 다 덮어? 이상하죠? 미리 파보면 안 되겠죠? 지하 구조를 파악해서 여기다 건물을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하지만, 두 번째로 밑에다가 지진파를 쏘면은 그냥 암석일 경우에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뭔가 묻혀 있거나 지하 자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지진파가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이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밑에 있는 지하 자원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인공지도 지진파야. 인공지진을 이용해서 이게 그죠? 건설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도 하고요. 또 비파괴 검사 그래가지고 여기 벽이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작은 지진파를 발생시켜서 반대쪽에서 검사를 하는 거야. 이게 만약 균열이 있거나 여기가 좀 튼튼하지 않다면은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전달받는 게 좀 달라지게 되겠죠. 비파괴 검사 이런 것들 다 지진파를 이용하는 겁니다. 지진을 이용한다기보다 지진파를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것들을 장점이라고 구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진을 이제 우리가 지진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지진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반이 약한 곳에 건물 지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는 건물을 잘 지어야겠죠.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거고요. 지진에 대한 예보도 잘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해일이 나타날지 모르는 곳에서도 이제 경보 발생을 하고 예상 지역에 또 이제 경보를 발령한다고 써있네요. 안전교육도 해야 한다. 일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진 발생하면 책상 밑에 숨어야 한다. 이런 거 빠져 있어요. 그죠? 이런 건 다행히 빠져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이라고. 그죠? 자, 지진파의 종류도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봐봐. 잠깐 정리할게요. 지진파의 종류. 지진파는 P파와 S파가 있고요. 하나 더 써놓을까요? 혹시 학교에서 L파라는 걸 공부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 파동이 있어요. 자, L파는 그냥 이름만 L파라는 파동이 있고, 이건 표면파래요. 표면파. 지표면을 지나가는 파동을 따로 L파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이 표면파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걔는 지금 빠져 있어요. 자, 일단 P파, S파가 발생이 되는 건, 자, 이렇게,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있다면 여기서 P파, S파가 발생이 된다 칩시다. 그럼 먼저 여기서 발생이 되면은 우리 집이 여기 있다. A라는 지역이 있다면은, 자, P파, S파가 우리 집에서 같이 동시에 출발할 거 아니야? 출발했을 때 먼저 도착하는 게 누구다? P파입니다. 두 번째 도착하는 게 S파야. 그래서 이름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입니다. 프라이머리파, 세컨더리파야. 속도가 저 이름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속도가 얘가 더 빠르죠? 얘가 느리죠? 그래서 얘가 더 빠르고 느린 거 통해서 먼저 도착하고 세컨더리 두 번째로 도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 빠르다 보니까 모든 매질을 통과할 수 있다 보면 돼. 붕 뚫어버린다라고 이미지화 시키면 될 것 같고요. 횡파 같은 경우는 고체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S파가 통과 못하는 걸 이용해서 외핵이 액체인 걸 알아냈다 보면 돼요. 외핵이 액체인 걸 알아낸 게 S파 덕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체밖에 통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종파라는 말은 이렇게 갑니다. 이게 종파야. 횡파는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진행 방향은 둘 다 오른쪽이지만 얘는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라면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떨리는 게 종파고요. 얘는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떨리고 있는 게 횡파입니다. 우리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 무슨 보도? 횡단보도. 횡자가 가로 횡자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대해서 가로로 떨리는 걸 횡파라고 불러주는 거야.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가면 되겠지, 이쪽으로? 건너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종파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종파가 지나가면은 붕 빨리 지나가. 그러니까 피해가 크지 않은데
횡파 같은 경우는 이 꽝꽝꽝꽝 치면서 지나가니까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큰 겁니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 진폭도 크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 파동의 형태를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진의 기록은 그래서 S파가 외핵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외핵이 액체인 걸 알아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화산과 지진이고요. 마지막 화산활동이 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페이지 같네요. 자, 직권에서 직권으로 영향을 주는 거. 용암, 화산, 세설의 흐름, 지진에 의한 지형의 변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용암이 흘러서 지형을 변화시키거나 화산 쇠설물들이 이제 쏟아져가지고 이제 흘러가고 있다던가 또는 지진이 발생돼가지고 지형이 변화된다던가 하는 것들은 직권에서 직권으로 영향을 주는 거고요. 자, 전부 시작은 직권일 수밖에 없죠. 화산 폭발이니까. 그죠? 지진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수권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바닷속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빵 발생하게 되면은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지진 해일. 해일은 물에다가 수권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서 수권, 바닷물이 20m 이상 막 솟아 올라오는 것이 바닷가 마을을 덮치는 게 지진 해일이었죠? 직권이 수권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화산 분출물이 이제 공기 중으로 올라가면은 아까 화산재 같은 거야. 화산재 같은 게 기권으로 올라가면은 걔가 기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직권이 기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고요. 직권이 생물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용암이 숲을 다 휩쓸었어. 살 공간을 파괴한 거죠. 서식지를 파괴한 거고요. 화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그 유독성 물질로 인해서 산성비가 내리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겠네요. 안 좋은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들도 있지만 안 좋은 점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개념 확인 문제 마무리해봅시다. 159쪽 문제 풀어볼게요.